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경제학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그 문제를 다 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뭐 중복된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문제, 핵심 문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관련 이론은 뭐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문제풀이라 해서 뭐 꼭 문제 푸는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저번 시간에 OT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이론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 안 상태에서 객관식 문제 보기들 중에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내는 기술, 특히 이제 계산 문제를 빨리 푸는 기술, 이런 것도 터득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 이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론 요약 설명도 다 합니다. 다 하니까. 단 문제는 뭐 우리 중복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좋은 문제를 선별해서 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안 푼 문제들은 여러분 스스로 복습하실 때 이렇게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설은 뭐 다 돼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장 경제학 기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학 기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회비용 문제죠. 기회비용 관련 문제가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그 외에도 뭐 이제 경제학술사라든지 뭐 이제 기초 용어들 좀 있지만은 핵심은 뭐 기회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1장에 5번에 가겠습니다. 5번에 보면 이제 기회비용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5번. 기회비용의 예 또는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모든 욕구가 동시에 충족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맞죠? 기회비용은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맞고, 2번 선택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적용이 된다. 맞죠? 선택을 우리 경제에서 선택할 때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기회비용이 제일 적은 것을, 그러니까 수입이 똑같을 때 기회비용이 제일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현재 직장에서 월 150의 월급을 받고 있는 지수가 A 경쟁업체에서 200만의 월급을 제시했고 또 B 경쟁업체에서는 250만의 월급을 제시했다. 그러면 현 직장에 다니는 지수의 기회비용은 200만원이다. 이제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가 나왔죠. 기회비용 사례 계산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접근하시라고 했죠. A 행위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정보가 다 나와 있다 치고요. 그러면 두 가지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는 회계학 비용, 영시적 비용, 실질적 비용과 그 다음에 기속 비용,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 그랬죠. 공식이죠, 공식. 그 회계학 비용이 없는 경우는 행위한다고 뭐 경제 행위한다고 전부 다 회계학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계학 비용이 없다면 추산할 필요 없고요. 있다면 자 A 행위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면 무조건 추산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상황에서 이 문제 상황에서 그죠? 문제 상황에서 이 사람이 A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비용이냐 현재 반환이 되지 않는 비용이냐 구분하는 거죠. 반환이 되는 경우만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죠? 다른 거 포기하기 때문에 이 추산이 되고요. 반환이 되지 않으면 매몰비용이 되죠. 매몰비용이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A 행위를 하더라도 그 돈을 돌려받아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물에 가라앉아 버린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기회비용이 추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속비용은 이제 A 행위한다고 다른 행위들 있죠. 포기한 다른 행위에 포기한 타 행위의 가치가 되겠죠. 그게 기속비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단순하게 낼 수가 있거든요. 출제자들이. 여기도 언급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니까 A 행위한다고 무슨 행위를 못했는지 언급을 안 하고 나올 때 이건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없다면은
추산할 필요가 없고요. 없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있다. A 행위한다고 못한 B 행위나 C 행위가 반드시 있다. 있다면 이거는 무조건 추산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포기한 행위의 가치를 추산해야 됩니다. 기속비용에. 이때 또 추산할 때도 if 이 사람이 A 행위를 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행위 두 개가 있다 합시다. B 행위와 C 행위를 못했는데 B 행위와 C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경우는 A를 안 한다면은 B와 C를 다 할 수 있으면은 이 가치와 이 가치의 합을 추산해야 되고요. 아니면 A를 안 한다고 했을 때 B나 C 어느 하나를 해야 될 때는 이 두 가치 중에 큰 가치가 기속병이 됩니다. 둘 중 큰 가치가 기속병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보기 3번에 5번에 보기 3번에 지수라는 사람이 지금 150의 월급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직장에. 근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A 경쟁업체에서 200 줄 테니까 온나, B 경쟁업체에서는 250을 줄 테니까 온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J를 거절했다. 거절하고 현 직장에 그대로 다닌다. 기회비용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 직장에 그대로 다니는 행위에 현 직장에 그대로 다니는 행위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했죠. 그럼 회계학비용이 뭐냐? 회계학비용이 뭐냐? 없죠. 이거 언급이 안 돼 있죠. 다른데 거절하고 현 직장에 그대로 다니는 것은 회계학비용. 뭐 거절하는데 회계학비용 들어간 말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있죠. 이제 다른 경쟁업체에 못 갔잖아, 그죠? 포기한 타행위의 가치입니다. 언급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럼 A 직장에 안 다니면 B와 C 업체를 다 다닐 수 있습니까? 직장인데 뭐 두 개 다 못 다니는 거죠. 직장이 어느 한 군데를 가야 되죠. 그럼 그 중에 B 경쟁업체는 200, A 경쟁업체는 200이고 B 경쟁업체는 250이니까 250이 더 크죠. 250이 더 크니까 250을 추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는 0원이고 이거는 250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이다. 여기 틀린네. 그 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에 수험 준비에 대한 기회비용에는 자, 뭐 여러 수험 준비를 하는데 수험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에는 대신 취업하여 받는 임금도 포함된다. 수험 준비를 한다. 그럼 이 상상해 보면 회계학비용은 뭐 이제 수강료라든지 책값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죠. 물론 그게 매몰비용이 아닐 때 반환이 될 때 말이죠. 수강료나 책값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놈이 이제 수험 준비 안 하고 대신 취업하여 벌 수 있는 소득이 기속비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5번에 기회비용은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도 추산한다. 자, 특히 보면은 요거는 반드시 회계학비용이니까 화폐가치로 바로 추산되는 거고요. 물론 매몰비용이 아닐 때. 요놈은 이제 그 화폐가치 환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뭐 포기한 여가가치라든지 뭐 하여튼 이 화폐가치 환산이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타정보로 추정해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타정보를 추정해서 추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추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에 또 기회비용 물어봤는데 다음은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하나의 행위를 할 때 기회비용에는 그로 인해 포기된 행위 중, 요거 이제 기속비용을 말하는데 행위 중에 최고의 가치로 측정된다. 아마 이런 경우겠죠. 다른 포기한 행위들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겠죠. A 행위를 안 한다는 B나 C 중에 어느 하나를 해야 되면 이 두 개 중에 큰 가치가 기속비용이 됩니다. 맞고 답은 1번이네 바로요. 그리고 기회비용은 항상 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비용은 포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래 포기한 거는 나쁜 거죠. 나쁜 거. 포기하기 싫었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양입니다. 양. 비용이 양은 나쁜 겁니다. 우리가 비용이 음이면 오히려 수익과 같은 말입니다. 비용이 음이란 거는. 비용이 음은 이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기회비용은 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양이고, 만약에 포기한 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하게 만들면 포기한 게 없다면 0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은 반드시 양인데 포기한 게 없다면 0이 되지 마이너스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기회비용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용 개념과는 별개의 것이다. 경제학에 쓰는 비용이 기회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대학에 다니는 것의 기회비용에는, 자, 대학에 다닌다. 기회비용에는 수업료와 교재비를 합한 금액이다. 수업료와 교재비는 요것밖에 안 되잖아요. 특히 기속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대학 안 다니고 취업할 때 벌 수 있는 소득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기회비용은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화폐 단위로 측정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이게. 근데 타정보로서 추산합니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자, 뭐 그 정도로 하고. 자, 그 다음 10번에 이제 가보면 이제 그 기회비용 사례 말고 이제 구성의 오류가 또 용어 나왔죠. 우리 경제학 기초에서 구성의 오류라는 용어도 공부하시죠.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는 미시와 거시 때문이죠. 미시 경제와 거시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오류죠.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조심하시오. 이런 경고를 하는 말이죠. 경고.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연구할 때 조심해라. 이런 오류에 빠지지 마라. 이거죠. 구성의 오류에 빠지는 행위가 A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이 미시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행위, 미덕으로 결론 나가 있는 행위입니다. 개별적으로 보니까 요거를. 근데 요걸 이제 개별적으로 미덕으로 결론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당연 미덕이지, 좋은 행위지 라고 맹목적으로 결론 짓는 행위를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고 하죠. 그죠?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미시는 미시고 거시는 거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상이 개인적으로 볼 때, 개별적으로 볼 때 미덕이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이 현상을 볼 때는 미덕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를 나쁘게 하는 악덕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시와 관계없이 거시는 거시대로 판단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게 이제 구성의 오류인데, 그건 이건 예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1번 바로 답이 나오네. 개별 가게 입장에서는 저축이 미덕이냐. 우리 책에도 했잖아요. 저축하는 행위가, 우리 저축을 하는 행위는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미덕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 생활의 보장으로서 무조건 미덕입니다. 근데 거시적으로는요, 저축이 우리 이제 경제학에 나중에 거시경제학 가면 이런 내용 나오죠. 저축 행위가 늘어날 때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저축이 늘고 있다. 그러면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죠.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장기적이고요. 우리가 막 경제가 성장하고 호황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장기적으로나 성장 경제에 있다든지 호황을 띠고 있는 경제에서는 이 우리의 저축한 돈이 기업에게 대출이 돼가지고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저축도 거시적으로는 미덕이 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일 때는요.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한 돈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만 위축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를 더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악덕이 됩니다. 우리 거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 세이빙즈 패러닥스,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저축의 역설. 요게 이제 케인즈파 집안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리되는 상황을 이제 세이의 법칙이다. 이 저축이 공급이니까 투자를 창출하여, 투자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더 좋게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세이 법칙 아닙니까? 세이의 법칙, 세이 법칙 작동. 이건 이제 고준파 집안이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가 세이빙즈 패러닥스, 세이의 법칙,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거시에서도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나라 상황에 따라서 저축은 거시적으로는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악덕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저축이 미시적으로 무조건 미덕이니까 저축이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무조건 미덕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오류다 이 말입니다. 악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악덕이 될 수도 있다. 그 1번이 바로 답이네요. 답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의 가격보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훨씬 높다. 우리가 이제 물은 사용 가치가 엄청나지만 다이아몬드보다, 근데 물의 가격은 거의 뭐 싸고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비싸.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의 재화들의 가격은 사용 가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희소성에서 나오는 교환 가치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내용이 이야기되고 있고, 3번에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나 오히려 그 재화의 수요량이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는 기편제, 수요법칙의 예외인 기편제 이야기고요. 4번에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그 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결과가 됐다. 이거 나중에 또 2장에 보면 조세 정가기착에서 이런 내용 나오죠. 5번에 어떤 경제 개별 주체의 경쟁이가 본의 아니게 다른 주체의 경쟁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 이거 외부 불경제, 저 7장에 외부 효과에서 나오죠. 기억나시죠? 이런 뭐 경제학 이론을 공부했으니까요, 그죠? 자세한 내용은 뭐 그 파트 들어오면 더 이제 자세히 공부하시고요. 일단 뭐 10번의 구성의 오류의 예로 가장 적합한 말은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으로 가시냐면은 이제 11번. 남은 거는 이제 계속 기회비용 사례, 일반 사례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11번 가보겠습니다. 11번에 이제 그 놀부는 흥부와 1시간 동안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에서 5천을 벌었다. 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놀부가 비디오를 보는 대신에 아르바이트 했다. 원래 놀부는 비디오를 봐야 되잖아요. 아르바이트 안 하고. 놀아야 되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해놨네. 비디오를 보는 대신 우리 아르바이트에서 5천을 벌었다. 놀부의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봐라 했어요. 또 우리 공식적으로 한번 갑시다. 놀부가 아르바이트 합시다.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계학비용 뭐냐? 회계학비용. 아르바이트한테 실제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한테 예를 들어서 머리를 했다. 옷을 뭐 좋은 옷을 하나 사 입었다.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회계학비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언급 안 됐으니까 0이고, 기속비용은 언급되어 있죠. 포기한 가치, 타행위의 가치, 비디오를 못 봤죠. 비디오를. 그러니까, 비디오 시청의 즐거움의 가치, 이것이 기속비용입니다. 비디오를 못 봤잖아요. 비디오 시청의 즐거움 가치, 그것이 기속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뭐 당연히 2번입니다. 비디오를 보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다. 요게 이제 아르바이트의 기회비용, 기속비용이죠. 물론 회계학비용은 언급이 안 돼 있고요. 기속비용에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이 놀부가 비디오 시청을 한다. 기회비용을 추산해가. 아르바이트 하는데 많이 거꾸로 했다. 아르바이트 하는 대신에 5천원짜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에 비디오를 봤다. 이 기회비용을 추산해라. 그러면 이제 비디오 시청의 이제 기회비용에는 회계학비용, 기속비용 이렇게. 회계학비용은 뭐냐? 비디오를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만약에 비디오가 자기 집에 있는 비디오라면 그냥 대여료 없이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비디오점에 가가지고 대여료를 주고 빌려봤다. 그러면 대여료 같은 거 있으면 넣으면 돼요. 대여료. 비디오를 남한테 빌려가지고 돈을 주고 빌려가 본다면은 대여료 같은 게 회계학비용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르바이트 못 하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시의 소득, 알바 시에 벌 수 있는 소득인 5천원이 포기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속비용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을 보면 당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 중이다.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1천만원을 투자했다. 1,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했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학비용이죠.
지금까지 일침할 추세인데 지금 최근 영업부에서 보고하기를 신제품을 출시했을 경우 예상 판매액은 개발 초기에 예측했던 12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고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거 개발 완료해가지고 신제품을 완료해가지고 판매해봐야 예상 판매 수입액이 500으로 예상이 됩니다. 500만원. 적자죠. 지금까지 1000만원 투자했는데 이걸 개발해가지고 완료해가지고 팔아봐야 5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당신이 신제품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했어요. 안 한다 이겁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위죠. 지금부터 그만둔다. 지금까지 1000만원 나갔는데 예상 수입은 500밖에 안 된다. 이거 해봐야 뭐하냐 이거. 그만두자.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지금 그럼 그만두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매몰비용이잖아요. 이거 만약 매몰비용 아니면은 당장 그만둬야 되죠. 이걸 돌려받을 수 있으면 이거 뭘로 합니까? 당장 그만두고 이거 돌려받아가 1000만원 돌려받아가지고 이 1000만원을 다른 데 쓰는 게 낫죠. 근데 이거는 투자 비용으로서 매몰비용이네. 매몰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경제 선택을 할 때는 이 매몰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 판매 수입이 500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0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겠죠. 만약에 499가 추가적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 499 들어가가지고 500을 버리니 그래도 1만원이 남잖아요. 지금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빵이잖아, 빵. 이걸 돌려받을 수 없으니까 빵인데 만약에 499를 들여가지고 개발을 완료했다. 그러면 판매 수입이 500만원 버리면 1만원 남잖아. 이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지불할 용의에는 최대의 투자 비용은 뭐 499 해도 되지만 뭐 500까지, 최대한 500까지. 물론 뭐 더 안 들면 좋죠. 10만원 들면 더 좋고 최대한 물어봤으니까 500까지 투자할 용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1번에 0원도 되고 2번에 200만원 되고 되는데 최대의 금액을 물어봤잖아. 지금 물어본 게 지불할 최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500이 되는 거죠. 네. 자, 뭐 이상으로 해서 뭐 경제학 기초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학 기초에서는 최근에 여러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여러 각종 기출문제, 요 기입용 사례라든지 뭐 이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우리의 수요 공급 이론과 그 응용이죠. 자, 2장에는 뭐 우리가 뭘 공부하셨습니까? 전체적 그 개관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2장의 내용은 일단 생산물 시장을 예로 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장인 생산물 시장을 예로 들어서 생산물 시장의 수요 개념과 수요 결정 요인, 두 번째 공급 개념과 공급 결정 요인, 세 번째 시장 균형 원리, 균형 개념 이거죠. 이거 다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이 쫙 등장하죠. 각종 탄력성이 쫙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잉여가 등장하죠. 잉여 개념. 그래서 이 5가지가 경제학 분석의 도구들 아닙니까? 그죠? 이 도구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이론으로 조세의 정가기착, 그 다음에 최고가격제도, 최저가격제도, 가격통제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 네. 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고 또 문제도 풀고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기술 뭐 이런 거, 수학적인 관계 이런 거 쭉 공부해 합시다. 자, 앞부분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 균형 원리 이런 걸 다룹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에 토마토 케첩과 핫도그는 정상제며 서로 보완제죠. 그죠? 핫도그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에 따른 핫도그 가격 상승의 효과로 오른 것은, 자, 충격은
밀가루 가격 인상입니다. 핫도그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 답부터 먼저 구해보고요. 이론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준 충격이 핫도그의 원료인 밀가루 가격 인상이 일어났다. 그럼 핫도그 시장 먼저 해봅시다. 핫도그 시장 수요 공급. 그래서 충격이 밀가루 가격 인상이다. 그럼 핫도그의 원료 아닙니까? 그죠? 밀가루는. 밀가루 가격 상승은 핫도그의 생산비 증가가 되는 거죠. 생산비. 그럼 생산비 증가는 공급 감소율 아닙니까? 그래서 공급이 감소. 핫도그 밀가루 가격 상승은 핫도그 생산비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공급 감소. 그래서 핫도그의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이 떨어지겠죠. 그러자 이제 보완제인 케첩, 토마토 케첩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핫도그 가격으로 핫도그 소비량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 이제 같이 보완제인 토마토 케첩의 수요가 감소하겠죠. 토마토 케첩 수요 감소해가지고 토마토 케첩은 가격은 인하되고 거래량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이 되는 거죠. 일단 문제 풀고 전체적 정리하겠습니다. 1번 토마토 케첩의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가격 하락입니다. 케첩은 수요가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2번 핫도그의 균형 공급량 증가. 핫도그의 거래량 감소죠. 균형 공급량 증가. 핫도그는 공급 감소가 되어 거래량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3번에 토마토 케첩의 균형 공급량 증가. 토마토 케첩도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핫도그의 균형 수요량 증가. 핫도그는 수요량이 감소하죠.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선을 따라 수요량이 감소하죠. 답은 5번인데 토마토 케첩의 수요 감소. 맞죠? 토마토 케첩의 수요 감소.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제 요거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생산물 시장에 수요 변화 요인, 공급 변화 요인 요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코 이제 우리 수요도 일단 수요량 변화 요인과 선자체 수요의 변화 요인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공급도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일단 선상이동이냐 선자체냐, 선상이동이냐 선자체냐. 자, 그럼 선상이동인 수요량 변화와 수요량 공급량 변화는 오로지 그 지와의 가격이죠. 우리 XJ에 대해서 정리한다면 출제자가 이야기했던 충격, 또 그 앞의 요인의 충격이 이 XJ의 가격이 변했다. 그 XJ의 가격이 변했다가 그 앞에 충격이라면 반드시 선 자체를 이동시키면 안 됩니다. 공급 곡선이나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면 안 돼요. 반드시 선상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첫 충격이 생산비 상승으로 공급이 감소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감소할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간 게 그 앞의 요인이죠. 순서대로 하면 공급 감소, 핫도그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수요는 수요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제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자체 이동 요인은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실제 문제 나오면 출제자가 준 충격이 이게 수요가 증감되는 요인인지 공급이 증감되는 요인인지 이게 이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1초, 2초, 3초, 4초 시간이 흐릅니다. 이거 수요가 증가되는가? 증감인가? 공급이 증감인가? 이거 헷갈리면 시간이 허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충격이동 이건 바로 수요의 증감이다. 이 공급의 증감이다. 이걸 이제 바로 알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뭐 있었죠? 수요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어떤 지하의 수요의 증가 감소, 수요의 증가나 감소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 대체재 가격 변화나 보완제 가격 변화죠. 그 지와의 대체재 가격이 변화됐다. 그 지와의 보완제 가격이 변화됐다. 그 내용은 대체 가격이 어찌되면 이제 수요가 어찌된 그건 알죠. 그건 너무 쉬우니까. 하여튼
대체재 가격 변화가 일어났다. 보완재 가격 변화가 일어났다. 이거는 수요만 증가나 감소시키면 됩니다. 공급과 관계없어요. 다음에 소득 변화가 일어났다. 소득 변화. 이 소득 변화도 공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물론 이제 정상계냐 열등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걸 따지면 되겠죠. 소득 변화. 그 다음 뭐 기호 변화.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선전. 그 다음에 소비자 수 변화. 그 다음에 자산의 변화. 자, 이런 거는 전적으로 수요에만 영향을 주면 됩니다. 뭐 증가냐 감소냐는 아시니까 이제 아신다 보고 여러분 경제학 이론 공부했잖아요. 증가냐 감소냐 그건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출제자가 충격을 주면 수요만 이동시키면 되지 공급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게. 자, 그럼 반대로 뭐는 공급에만 영향을 주느냐. 자, 생산비가 변했다. 우리 이제 밀가루 가격 상승은 핫도그의 생산비 상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이 감소되는 거 수요와는 아무 관계 없어요. 생산비 변화가 일어났다. 그 다음에 기술이 진보했다. 기술 변화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수가 변했다. 기업 수가 변했다. 자, 뭐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 정도 보이네요. 요 정도 보이다. 기업 수 변했다. 기술이 변했다. 생산비가 변했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공급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수요와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텍스와 보조금인데요. 텍스와 보조금은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사항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소비자한테 텍스 때렸다. 소비자한테 보조금 줬다.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아, 둘한테 다 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텍스 때렸다. 소비자한테 보조금 줬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수요만. 소비자한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텍스는 자, 소비자한테 텍스 때렸다. 수요 감소. 소비자한테 보조금 줬다. 수요 증가죠. 그 다음에 기업들은 공급자한테 텍스 때렸다. 공급 감소. 공급자한테 보조금 줬다. 공급 증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두 사람한테 다 때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제자가 누구한테 때렸다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이동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요 충격만 들어왔을 때는 수요 공급을 다 이동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수요도 이동시켜야 되고 공급도 이동시켜야 되는 유일한 충격이 있습니다. 뭐야? 가격 상승 하락 예상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리라 예상된다. 가격이 하락되리라 예상된다. 요거는 수요 공급 다운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빨간 거로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 변화 예상. 가격 이 재화가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리라 예상된다. 그러면요, 이 재화의 균형은 어떻게 되지? 라면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수요자도 예상되고 공급자도 예상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격이 상승 예상은 수요가 증가되고요, 공급은 감소됩니다. 가격 올라가리라 예상되니까 수요자는 빨리 사자. 올라가기 전에. 기업은 야 올라간다. 지금 그럼 공급 줄여버리자. 이게 반대로 작동은 합니다만 이거는 수요도 이동시켜야 되고요, 공급도 이동시켜야 됩니다. 동시에. 가격 하락 예상은 가격이 하락되리라 예상된다면 수요는 오히려 줄여버립니다. 공급은 더 증가시켜버립니다. 반대인데 하여튼 두 개 다를 이동시켜야 된다. 유일한 충격이 요겁니다. 가격 상승 하락 예상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다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요거는 수요만 이동시키고 요 노란 거는 공급만 이동시켜야 되는 요인이고요. 세금 보조금은 그 사람한테만 하면 됩니다. 그 사람한테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람만 이동시키면 되고요. 가격 상승 하락 예상 충격 요거는 수요도 이동시키고 공급도 동시에 이동시켜야 됩니다. 물론 반대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딱 정리해 놓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빨리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탁탁 체크해 가지고요. 자, 계속 이 관련 문제를 또 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수요 및 공급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1번 상품 가격의 하락과 시장 내 구매자 수의 증가는 수요 곡선을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틀리죠. 상품 가격이네요. 상품 가격 하락은 선을 따라서 수요량이 증가되는 요인입니다. 상품 가격 하락은 수요량이 증가되죠.
근데 소비자 수의 증가는 요인이에요. 소비자 수의 증가는 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입니다. 그것도 다르죠.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상품 가격 하락은 이동 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네. 바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다른 건 다 맞겠죠. 우리 초과 공급은 가격을 하락시키고 시장에서 균형이 안 됐을 때 초과 공급은 가격 하락, 초과 수요는 가격 상승시키다. 맞죠? 왈라스 가격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기술의 향상은 여기네. 생산 기술의 향상. 공급 증가 요인입니다. 그죠? 기술 진보는 공급 증가 요인이죠. 상품 생산의 기술의 향상은 열등제의 공급 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 열등제가 들어왔는데 열등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열등제는 뭐한 정입니까? 공급과 관련된 있는 내용이요. 열등제는 우리의 정상제 열등제는 딱 여기만 차이 납니다. 요거 소득이 변했을 때만. 소득이 변했을 때만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만 관계되어 있는 게 정상제 열등제입니다. 그죠? 그럼 이 기술 진보는 열등제든 정상제든 공급 증가입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기술 진보하고 열등제 정상제 이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열등제 정상제는 소득이 변화됐을 때만 고려해 줘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 그래서 이거 쌀꽃이 났어요. 중간에 열등제 탁 넣어가 헷갈리게 만드는 출제자가. 그래서 그 열등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기술 향상은 공급 증가 요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떤 열등제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열등제의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제 수요가 왼쪽으로 하면 수요가 감소된다. 이것도요, 앞에 열등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 필요 없잖아, 지금. 열등제를 꼬시는 거고, 그 뒤가 중요한 보완제 가격 상승. 그 보완제 가격인데, 보완제 가격 상승은 이지와의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죠. 보완제가 가격 올라가 그걸 안 쓰니까 같이 쓰는 이지와도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 열등제라고 있어가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열등제는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4번 맞습니다.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지와의 수요가 감소를 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2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자 넘어가서 이제 6번으로 가면은 6번은 이제 다른 우리 이제 경제학 용어죠. 다음 중 옳은 것은 그 유량변수, 저량변수 정의하고 있죠.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학 여기뿐만 아니라 경제학에 나오는 모든 변수 중에 기간변수인 유량변수가 있고요. 시점변수인 저량변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그때 이론할 때도 저량변수는 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기억하시면 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유량변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럼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경제학에 나오는 변수들 중에 시점변수, 저량변수로 쓰고 있는 것이 뭐죠? 저량 변수로 쓰고 있는 게 시점 변수로 스탁 개념으로 쓰고 있는 변수가 그러니까 스탁 변수, 시점에서 그 크기가 이야기되고 측정되는 변수로 일단은 우리 국부 요인 있죠. 국부 요인. 우리 국부 요인 우리 거시경제학 보면 노사 총공급 요인이죠. 노사자기, 노동량, 인구량이라 해야 되죠. 인구량. 자본량, 자원량, 기술 수준, 이 노사자기, 거시경제학의 총공급 요인인데요. 생산 능력 요인이죠. 요 4개가 스탁으로 쓰고 있죠. 현 시점의 그 크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금 총액, 기업이나 개인이나 예금을 하고 있는 총액인 거. 그 다음에 부채 총액, 남한테 지고 있는 부채 총액, 이런 게 스탁입니다. 유량이 아니라 스탁.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있으니 각종 재산의 가치죠. 부동산 가치, 중고자동차 가치, 토지의 가치, 무슨 자격증의 가치, 전부 다 스탁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개 조심하실 게, 그 경제학, 거시경제학에 나오는 11장의 화폐금융론에 나오는 변수 중에 통화량, 화폐량, 화폐 같은 말이고, 그리고 이건 공급을 달아도요. 화폐 공급량, 통화 공급량, 공급을 달아도 스탁이랬죠. 이거는 우리나라 전국의 현 시점에 총 통화 공급되어 있는 양, 이거는 시점으로 쓰고 있다. 이제 공급이지만 시점으로 씁니다. 이거 말고는 모든 상품의 수요 공급량은 유량이죠. 기간 변수인데
요거는 딱 스탁으로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문제 알고 있으면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그 유량 변수예요. 기간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소득, 부채, 투자 이 세 개 이야기했죠. 부채는 있네. 부채 총액. 부채 총액은 스탁입니다. 그리고 소득이나 이 투자는 전부 다 유량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개념입니다. 투자량, 어떤 기간의 투자량, 어떤 기간의 소득 이렇게 유량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소득과 투자는 유량이고 부채는 재량이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 그 밑에 7번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